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추가적인 점진적 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8일 이틀에 걸친 FOMC 정례회의 후 공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의지가 재확인된 가운데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4% 상승한 26,191.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5% 하락한 2,806.83에, 나스닥 지수는 0.53% 내린 7,530.8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유가는 공급 초과 우려가 지속하는 데 따라 추가 하락하며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1.6% 하락한 60.67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3일 기록한 최근 고점 대비 약 21% 폭락한 것으로 본격적인 약세장 진입 신호로 풀이됩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지표는 여전히 유로존 경제가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아일랜드 의회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최근 지표는 광범위하게 유로존 경제가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 기준금리를 내년 여름까지 유지할 것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장중 한때는 2,320선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면서 2,0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69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의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가는 6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약세장 진입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한 미국 그리고 러시아, 오펙과의 갈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중국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KDI가 우리의 경제 상황을 지난달에는 경기 침체로 정체로 판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경기 둔화로 공식 판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미국은 중간선거 결과에 환호했습니다. 힘의 배분으로 증시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상황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6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약세장에 진입을 한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유가가 내려간 것은 내 덕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저유가를 고집을 할 것이고 오펙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틈을 타서 러시아는 이란 지분을 흡수해서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런 유가 상황들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국제 석유 시장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주요 산유국들의 내년도 석유 정책에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저유가를 고집하는 미국은 석유 생산을 늘릴 예정이지만 이 오펙이죠. 석유 수출 기구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검토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 시장을 틈타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계획을 지금 현재 내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제재 이후에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의 이란 석유 구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유가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해당 국들이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사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나 150달러로 오르게 있는 부분은 원치 않다라고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유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시장에서 이거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중간 선거가 끝났지만은 지속적으로 경기 호황을 자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오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증산을 통해서 유가를 낮추라고 좀 압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란 제재로 석유시장 공급이 줄어들 경우에 이를 오펙에서 증산을 통해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오펙 같은 경우에는 유가 방어에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오펙과 러시아를 포함한 비오펙 감산국들이 오는 11일이죠.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고 12월 총회에 앞서 내년도 감산 시나리오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좀 전했습니다. 이 오펙의 13개 회원국과 러시아 이 11개국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에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했고 이후에 두 차례 연장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감산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들 감산국들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혼란과 또 이란의 제재 복원 우려가 좀 있으면서 지난 6월에 석유 생산량을 일평균 100만 배럴 늘리기로 합의 결정하면서 감산 조치 다소 완화한 분위기를 좀 가고 있는데요. 우선 감산국들은 3개월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추가 증산 논의를 했으나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 또 회의에서 감산 결정이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하지만 오펙의 주종국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미국의 압박과 이란 제재 시행을 감안하면서 석유 생산량을 일평균 130만 배럴가량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좀 밝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작년에 석유 생산량에서 사우디를 제쳤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오펙 회원국과 달리 유가를 내려가도 크게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 오펙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란의 어떤 지분을 흡수하면서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대체 현상으로 러시아가 어떤 석유 시장 쪽에서의 패권을 노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란이 제재로 수출이 막힌 석유를 러시아에 공급하면 러시아가 이란에게 필요한 물자를 물물 교환 방식으로 제공하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이 러시아의 그런 시장에서 입지는 다시 한번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상황이 조금 다른 국면으로 진입을 한 것 같은데 유가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국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서 이 러스트벨트와 농업조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또한 이러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무역 전쟁 더 심화되는 것 아닙니까? 네, 우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국산 원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공세를 좀 재개했는데요. 우선 중국 수출업자들이 자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를 공정한 가치보다 48.85에서 52.27% 싸게 팔았고, 또 중국 정부가 알루미늄 생산업자들에게 48.46%, 여기서 116.49%에 이르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어떤 미국 내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으로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덤핑과 이 보조금 수혜 판정이 내려진 중국 업체들의 합계로 봤을 때도 96.3%, 또 최대 176.2% 반덤핑, 이런 좀 상당 관세를 좀 물리기로 한 부분을 좀 발표했습니다. 이 1985년에 미국 연방정부가 반덤핑 또 상관 관세 사건을 조사한 이후에 관세부가 판정의 확정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은 처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관세 수준은 지난 4월과 7월보다 예고된 수치보다는 좀 낮아진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석유나 또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중국산 대형 국영 용접관에 대해서도 132.63%의 반덤핑 관세와 198.94%의 상관 관세를 부과하기로 좀 확정했고요. 또 인도산 대형 국영 용접관에 대해서도 50.55% 그리고 541.15%의 반덤핑 관세와 상관관계 부과를 좀 확정한 부분도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작년에 중국으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알루미늄 합판과 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26억 원 규모의 대형 국영 용접관을 수입했는데요. 인도한테는 3,295억 원 규모의 대형 국영 용접관을 수입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중국 쪽으로의 어떤 이런 세금 반덤핑 부과가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상무부가 발표한 반덤핑 상관관세 부과는 12월 20일이죠. 미국 무역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산 해당 제품의 관세 부과가 어떤 미국 무역 분쟁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정대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중간 선거 때 민주당에 하원을 내주면서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은 상무부는 선거 직후에 중국산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좀 우려감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추후에 봤을 때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미국 통상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데 주력하게 있다라는 부분이 좀 풀이가 되고 있고, 추후에 봤을 때도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반덤핑이나 보조금 조사가 지난 정부보다도 245% 증가한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G20 회의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아프리카 지역으로 사업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립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이 이 세계 5위인 독일과 좀 비슷하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던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아프리카 지역 사업 확대를 위해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와 서아프리카의 가나에 새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가 서아프리카 지역의 생산 공장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닛산은 향후에 중동과 또 인도와 함께 아프리카가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바라보면서 생산 공장 신설을 좀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점점 이 선진국 시장이 자동차 수요가 어떤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흥 쪽으로의 눈을 돌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2025년 아프리카 지역의 신차 판매 대수가 326만 대로 지금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6년의 수치보다는 2배나 늘어난 규모이기 때문에 이쪽 아프리카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세계 자동차 올 판매 시장인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인구도 증가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닛산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들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총 5만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IMF는 이제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2017년에 2.8%에서
2019년 3.8%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지역의 인구 또한 2011년 8억 명에서 2020년 1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아프리카 쪽에서의 특히 서아프리카 쪽에서의 시장 부분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DI가 이 경기 둔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기 정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번 달에는 경기 둔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경기가 다소 둔화된 상황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뭐 요즘에 보셔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시면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KDI가 이런 식으로 경기를 전망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악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KDI는 어떻게 보면 그 한국개발원 특히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공기업적인 느낌도 상당히 강한 그런 쪽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었을 때 변화를 계속 가져왔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상반기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세가 완만해지고 있다라고 약간 경고음을 줬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는 경기가 정체돼 있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보고서를 발간할 때는 이제 경기 둔화란 얘기를 공식적으로 썼습니다. 그랬던 얘기는 보통 저희가 경기와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할 때 관련돼서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어떤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관련된 지표들이 한 6개월 이상 좀 부진하거나 하락세를 꾸준히 띄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많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그대로 잘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관련해서 표 하나만 잠깐 보신다고 한다면요. 이 동행지수, 선행지수 관련된 어떤 표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한눈에 보셔도 다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아니면 이런저런 얘기 안 드려도 이 표 하나로 우리 경기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좋았을 때가 2017년도 상반기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하향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관련된 흐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1년, 그러니까 작년 한 여름 때부터는 계속 꾸준히 안 좋아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단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2016년도 6월달, 그러니까 즉 한 2년 정도 전에 어떤 여름 때 부근에 비해서 그때 단기 저점을 어떤 필두로 해서 약간 이제 우상향 기조를 한 1년 동안 뛰다가 지금은 또 어떤 작년 정점에서 계속 하향하면서 2016년도 때의 저점을 깨고 내려왔던 이런 모습들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특히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란 거를 좀 암시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약한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도행지수의 하락 기울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완만하게 하락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좀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이죠. 만약에 주가가 이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앵커님은 손절하실 생각하시겠죠. 네.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 패턴까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썩 좋지 않다는 거는 충분히 잘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생산과 투자, 소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도 다 안 좋다는 거는 잘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수출은 버틴다로 나왔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10월 달 수출이 22% 늘었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추석 관련된 영향을 제거했었을 때는 오히려 수출 증가율이 5.7%밖에 안 되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작년 동기 관련돼서 같은 모습을 봤었을 때보다 한 자리 숫자대로 증가율이 늘었다는 쪽은 아무래도 좀 수출 자체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수출 쪽에서 품목별로 봤을 때 그나마 이제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이제 선박이나 무선 통신기기, 물론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올해 그동안 수주가 없었다 보니까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올해 받은 수주를 생각하게 되면 내년엔 좀 나아지겠죠.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하나 떠오르는 게 이 스마트폰 관련된 무선 통신기기 이쪽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라고 하는 쪽으로 특히 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LG전자가 좀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들도 지금 발휘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8월달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계 교역량이 어떻게 보면 좀 정체를 보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무역전쟁 여파겠죠. 거기다가 이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쪽에서 나왔던 이런 어떤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미국마저도 하락세를 들어가는 모습들로 보여지는 만큼 이런 하향 기조가 뚜렷한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는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섹터를 봤을 때 수출을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도 괜찮느냐라고 봤을 때 또 아니죠. 지금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설비 투자는 벌써부터 안 좋았던 모습들은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고 특히 이런 어떤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에 대한 경기 흐름들, 특히 대표적인 선행지수와 관련된 쪽에서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해서 앞으로 한 1년 뒤에 가면은 내가 충분히 돈 벌 기회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 일어나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도 불투명하다는 부분들을 반영했다는 쪽에서 봤었을 때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부진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내수도 어느 정도 별로 내수가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추석 연휴 이후 때 내수 부진의 여러 가지 속도가 좀 더 안 좋아지는 게 가장 또 눈에 띈다라고 봤었을 때 이런 어떤 내수나 소비 그리고 또 어떤 투자 그리고 이제 수출마저도 흔들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아마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또 경기 관련된 변수들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증시에서는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랠리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랠리가 좀 단기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지금 시점으로 봤었을 때 미국의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의 영향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까지 한 2,300선 이상에서 주가가 급하게 빠졌을 때 이게 하락했던 이유가 미국의 중간 선거였을까요? 아니죠. 네. 그렇게 보면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는 아무래도 예측이고요.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정책의 속도 조절을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하원 쪽으로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하원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을 괴롭혔던 뭐 달러 약세, 미국의 국채금리 관련된 안정세 그리고 뭐 무역분쟁 완화 기대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로 추정을 할 뿐이지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끝나고 일단은 자평을 했었죠. 우리가 이겼다. 뭘 해도 이겼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좋다고 할 거고요. 예. 그런 상황 쪽에서 바로 끝나자마자 무역 분쟁 관련해서 중국 쪽에 또 강공을 퍼붓죠. 알루미늄 관련된 반덤핑 관세를 더 올려버렸습니다. 네.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측하는 수준과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어떤 예측에 반대되는 화신이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돌출과 어떤 생각하지 못한 행동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쪽에서 바라봐야지 이걸 안정권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된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겠지만은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마저도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는 해야 된다라고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역 분쟁 관련해서 완화될 것이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변화된 노력을 더할 것이다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을 굴복시켰다, 항복시켰다라는 관점적으로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세하고 끝날까요? 또 그것도 아니죠.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번 승리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럼 다음 타겟을 찾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도장 깨기라고 그러죠. 중국 한번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음 미국의 흑자국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라 뭐 일본이나 또 독일이나 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 어떤 타겟을 찾으려고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아마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는 아마 이제 미국의 국익 앞에서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다 오케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오히려 무역 분쟁이 완화돼서 나올 가능성은 제법 좀 적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표를 의식하겠죠. 표를 의식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만약에 무역 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고통들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정책적인 수단은 쓸 텐데 지금처럼 중국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협상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빠르게 전환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유보적인 입장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또 무역 분쟁으로 통해서 가장 또 고통받고 있는 쪽이 하나가 이제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미국 시장의 하락의 트리거가 됐던 쪽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실적이 3분기가 생각보다 좀 덜 나올 것이고 4분기부터 내년까지 아무래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무역 분쟁의 실물의 여파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가장 높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또 눈높이가 낮아진다고 한다면 그에 또 걸맞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쪽에서 봤었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 아무래도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변화됐던 부분들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그대로는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여전히 연장선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의 반등의 어떤 모멘텀은 아직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쪽도 같이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이제 금리나 이제 달러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때문에 어떤 달러화가 이제 강세로 가는 국면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쪽은 몰라도 아무래도 지금 이쪽은 또 금리랑도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바람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항상. 특히 좀 완화된 측면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그럴 수가 없죠. 지금은 미국은 고용 측면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잘못 자칫하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물가 상승 압박들이 상당히 커지고 그러면 이런 어떤 그동안 이어졌던 어떤 저금리의 어떤 여파들이 오히려 좀 압박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를 계속 계단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도 여전히 금리는 인상기조 쪽에 쭉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점도표상으로는 조금씩 어떤 금리 상승 가능성들이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2월달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 3월, 6월까지는 일단 기존 스케줄대로 기존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의 신흥국이나 아니면 국내 입장 쪽은 그렇게 썩 달가워할 입장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국내 증시를 눌렀던 여러 가지 요인들은 몇 가지로 압축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중국 경기 둔화 이쪽은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의 영향들을 그대로 받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국내 경제 체력들 앞서서 잠깐이 아니죠.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던 그렇죠. 부분들처럼 예, 국내 경기와 관련된 체력들은 여전히 악화되어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와 관련된 또 파생되는 기업들의 실적 흐름들 다 같이 연관돼서 봤었을 때 지금 국내 증시를 어떤 강하게 밑에서 받쳐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발표됐던 또 국내 정부의 어떤 관련된 정책 쪽에 김동연 부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이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후임 인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약간 관리형 쪽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김동연 부총리는 실무 쪽에서 약간 여러 가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후임으로 얘기되는 분들이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행정적인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은 좀 와닿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망감도 좀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봤었을 때 국내 증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움직이는 게 반등이다라는 쪽으로만 한정지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를 통해서 그동안 종목들이 물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렸을 때 거기서 또 다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을 찾는 게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보수적인 의견은 오래돼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정리를 해본다면은 모멘텀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삼성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뭐 새로운 국면을 좀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국면은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관련된 내용들을 만약에 증선위에서 몰랐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돼서 파장이 커질 텐데 네. 증선위 감리 안건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뭐 시장에서 이번에 그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시장에 알려졌을 뿐이지 그전부터 여러 가지 정황상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삼성 쪽은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특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관련해서 어려운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물산과 이제 제일모직 합병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고의적으로 바이오젠 콜옵션을 좀 배제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간 지금 시민연대 쪽에서도 추정하는 게 3조 1,200억 정도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또 삼성 내부 문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조 원 정도인데 이 관련해서 이 콜옵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좀 과대평가하는 거죠. 과대포장을 해서 8조 원대로 좀 부풀렸다라는 인식들이 이거를 만약에 삼성 측이 몰랐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내부 문건에서조차 다 검토해서 몇 가지 안들, 3가지 안까지 다 나온 상황 쪽으로 봤다고 하게 되면 이거 고의적인 게 아니냐. 특히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지금 얘기 중에는 회계 처리와 관련된 쪽이 이제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런 사실들로 이제 한정지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전에 고의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 위법 사실들을 끌고 갔다라는 게 더 앞서서 중요하다라고 봤었을 때 고의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들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는 특히 또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부 문건과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의 변화들을 보게 되면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증선위가 또 14일 날 재감리가 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 회의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연내는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중징계는 피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징계라는 의미가 상장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에 충격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좀 소화하려고는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주가상으로 그렇게 썩 당분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긍정적일 만한 뉴스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겠죠. 어떤 주가가 좀 저점대에서 대응하는 전략 쪽에만 계속 한정지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특히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시각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약사나 바이오주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많이 좀 축소돼서 쪼그라들어서 나옵니다. 왜냐면은
제약주의 대표적인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녹십자, 동아이스티, 한미약품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다 보게 되면은 유한양행이 가장 실적이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30% 이상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줄기 시작합니다. 네. 그랬던 얘기는 왜 제약사가 실적이 안 좋지라고 봤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앞으로 제약사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미래 먹거리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신약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신약 개발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게 되면은 일단 신약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돈 먹는 하마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 당장 성과는 덜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임상 실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때 나올 수 있는 비용들은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R&D 관련된 비용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실적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는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런 신약을 개발해서 임상 1상 2상 그리고 글로벌 임상 1상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제 상용화를 목전 앞에 딱 둔 상황까지는 돈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은 절대 좋지는 못하다는 관점들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돈은 들어갔는데 돈만 들어가고 끝난다라고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겠죠. 만약에 실패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뉴스가 이 제약 바이오 쪽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만 들어가고 파이프라인 정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임상 실험 성과가 좋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성과가 좋았다. 그런 식으로 상용화에 점점 더 앞서가기 발맞춰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결과로 나오는 게 이번에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료겠죠.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기술 수출료를 왜 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 흐름을 봤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어떤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그동안 다른 약들을 팔아서 어떤 돈을 만들어뒀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채권이라든가 은행에서 빌린다든가 아니면 증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달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신약에 대한 단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해외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를 통해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처럼 시장에선 반응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그럼 일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의 흐름들을 잘 보시면서 제약바이오주는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어떤 명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삼성뿐만 아니라 이 지금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 시밀러들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실적보다는 성과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공부 많이 하셔야겠죠. 그냥 누가 그런 데더라 라고 하는 것보다 좀 어렵더라도 직접적으로 회사 내용들 확인하시고 내용들을 흐름 보시면서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시면서 지금 성과가 얼만큼 나오고 있느냐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종목마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흐린 하늘 속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로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는데요. 이 비마저도 오전 중에 그치고 오후부터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여기에 추위 걱정도 없는데요. 수능일이 들어있는 다음 주에도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차츰 국외 대기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오전에 서울, 경기, 충남을 시작으로 높아지기 시작해 오후 들어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 그 밖에 전국도 오후에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로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 전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강릉, 울진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강릉과 울진 17도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물결이 동해상 최고 5m, 그 밖의 해상에도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달이나 태양의 인력으로 인해 바닷물의 높이도 높은 기간입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